3월 24일이고요. 파이썬 이제 딱 절반 됐습니다. 5일차 시작할게요. 단원상으로는 11단원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리스트라고 하는 자료형을 처음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리스트를 가지고 파이썬에서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늘 그렇듯 일단 두 단원 먼저 배포해 드렸는데 오늘 거는 실습량이 조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평상시에는 제가 한두 단원밖에 안 넣는데 여기서 벌써 네 단원 들어가 있네요. 자, 리스트도 이제 문자열하고 기본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하고 비슷한 형태의 새로운 자료 구조, 튜플이라는 걸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 튜플은요, 리스트 짝퉁이에요. 그렇게 여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구조분해라고 하는 구문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뭐 대부분 그냥 코드로 바로 설명을 합니다. 문자열하고 마찬가지로 리스트 원소는요,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번호가 적용이 돼요. 그렇다라는 거는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인덱스 번호를 써서 리스트의 원소를 출력하거나 원소를 다른 변수에 복사하거나 아니면 특정 원소의 값을 딴 걸로 바꾸는 거나 다 가능합니다. 마이리스트가 10, 20, 30이라고 되어 있다면 인덱스 번호는 순서대로 0, 1입니다. 반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리스트의 1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20이 나오고요. 마이리스트의 마이너스 1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30이 되겠죠. 그리고 리스트의 어떤 원소 값을 다른 복사에 복사할 수도 있어요. 그럼 0번째가 10이니까 10이라는 값을 펄스트에다가 저장해서 출력하면 10이 되고요. 마이리스트의 1번째에다가 200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제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죠. 여기 출력 결과가 조금 잘못됐네요. 처음에 5개 했다가 너무 많아서 줄였거든요. 실습하실 때 좀 번거로우실까봐. 그래서 10, 200, 3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첫 페이지에 출력 결과 이거 두 개는 안 나오는 거니까 이따 실습하실 때 확인하세요. 조금 있다가 제가 오탈자 정정해서 다시 듣겠습니다. 자, 슬라이싱도 마찬가지예요. 구간 설정하는 거죠. 슬라이싱의 규칙은 항상 끝위치의 왼쪽 원소까지만 슬라이싱 된다는 겁니다. 60, 70, 80, 90, 100이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인덱스는 0, 1, 2, 3, 4 마이너스로 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죠. 자, 이때 1번째부터 여기부터 세 번째 거 왼쪽 거까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슬라이싱은 70, 80이 나오고요. 다시 1번째부터 마이너스 2번째 왼쪽 거까지 그러면 똑같이 70, 80이 나오죠. 의도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게끔 한 거예요. 자, 1번째부터 인덱스가 1번째 거부터 뒤에서부터 두 번째 하나, 둘 요거 다음까지. 자, 계속 이어집니다. 인덱스가 세 번째 거부터 끝까지 원본 리스트가 60, 70, 80, 90, 100이었어요. 마이리스트라고 하는 원본이 60, 70, 80, 90, 100이었는데 인덱스 번호로 치면은 0, 1, 2, 3, 4였죠. 세 번째 거부터 끝까지니까 90, 100이 나오는 거고요. 시작 위치가 없으면 처음부터 세 번째 거, 그 왼쪽 거까지죠. 그래서 60부터 80.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그냥 출력하는 거랑 출력 결과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는데 그냥 마이리스트라고 쓰는 거랑 마이리스트에 슬라이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쓰는 게 어떤 차이인지는 요 지금 PPT의 마지막 섹션
그 깊은 복사, 얕은 복사라는 곳에서 소개가 될 거예요. 근데 리스트는 슬라이싱을 통해서요. 전 페이지까지는 문자열하고 차이 없죠. 근데 슬라이싱을 통해서 리스트는 좀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져요. 자, 슬라이싱으로 지정된 원소의 수와 같은 길이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자, 푸에서 0, 1, 2, 3, 4잖아요. 인덱스 번호가 1번째부터 4번째 전까지. 그럼 여기죠. 자, 원소가 3개예요. 이거랑 똑같은 원소의 리스트를 대입하면 그 자리를 하나씩 교체해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리스트의 원소를 일괄적으로 교체할 때, 안 그러면은 푸에 1번째에다가 20을 넣고 똑같이 2번째에다가 30을 넣고 세 번째에다가 40을 넣어라,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한 줄로 표현시키는 표현법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이 헬로라고 하는 이름의 리스트, 아까랑 똑같은 건데 값만 바꾼 거예요. 여기서 1번째부터 4번째 마찬가지로 이만큼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개수를 갖는 리스트를 넣어요. 그러니까 슬라이싱으로 지정된 범위에 더 긴 길이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하면 지정된 범위를 교차하면서 원본 리스트가 확장됩니다. 하나, 둘, 세 개 넣으면서 나머지 거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뒤로 밀려요. 그만큼.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게 맨 뒤로 오고요. 100, 200, 300 하고 나머지 것들이 빈자리를 메꾸면서 들어가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1부터 4번째까지 길이가 3개인데 여기에다가 원소 2개를 넣으면, 지정된 범위보다 더 짧은 길이를 갖는 리스트를 넣으면은 지정된 범위를 교체하면서 하나씩 교체하고요. 얘는 줄 게 없죠. 얘는 없어져요. 축소가 됩니다. 기존의 항목이 빈칸을 메꾸기 앞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리스트가 축소됩니다. 리스트에서 슬라이싱은 리스트 원소 길이를 확장하거나 축소할 때 써요. 그럼 이 축소를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1부터 4까지를 지정했는데 거기에다가 아예 빈 리스트를 넣으면요. 자, 1부터 4까지 해서 빈 리스트를 넣으면 지정된 범위 원소들이 삭제됩니다. 자, 이게 이제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이었고요. 문자열하고 좀 사뭇 다른 특성이었어요. 자, 이번엔 튜플입니다. 리스트하고 동일한 특성을 갖는 자료 구조예요. 근데 얘는 소가로를 써서 원소를 나열해요. 리스트는 대가로였죠. 얘는 소가로예요. 인덱스 번호도 똑같이 있고 슬라이싱도 똑같이 돼요. 문자를 나열하고 서로 다른 형태를 혼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를 출력할 때는 인덱스 번호로 접근합니다. 인덱싱, 슬라이싱 똑같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도대체 얘는 리스트랑 뭐가 다르냐? 원소 값을 바꾸려고 그러면 에러 나요. 리스트는 한번 생성하는 원소 값을 바꿀 수 있는데 튜플은 한번 만들고 나면 원소 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도 똑같아요. 근데 값의 변경이 발생하는 함수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튜플을 읽기 전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튜플의 기능이 있고 튜플보다 기능이 좀 더 많은 게 리스트인 셈이잖아요. 쓸 일이 과연 있을까요? 뭐 어떤 파이썬 하시는 분들은 뭐 튜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튜플은 1도 안 써봤어요. 리스트로 다 되는데 뭐하러 기능이 작은 걸 써요. 그래서 튜플은 그냥 이렇게 살짝 한 단어로 낑겨서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구조분해입니다.
리스트나 튜플의 원소를 1대1로 변수에 나눠서 저장하는 거예요. 리스트의 원소가 n개가 있다. 그러면 이 원소의 수와 동일하게 변수를 만드시는데 콤마로 구별해서 쭉 나열하세요. 그러면 원소가 각각의 변수에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들어갑니다. 튜플도 마찬가지긴 해요. 자, 이때 이 선언되는 변수의 수는 리스트의 길이랑 동일해야 돼요. 리스트의 구조 분해입니다. 파이썬과 빅데이터라는 원소를 갖는 리스트가 있을 때 얘를 A, B에다가 넣어라라고 하면은 파이썬이 A에 들어가고 빅데이터가 B에 들어가요. 그래서 A, B가 독립적인 변수가 되는 거죠. 튜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에 존재하는데요. 두 언어 다 이 표현 방식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것만 독립적으로 쓴다기보다는 나중에 뒤에서 그 함수 개념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죠. 함수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나중에 함수를 같이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소개가 될 겁니다. 자, 구조분의 에러 케이스. 리스트의 원소가 4개인데 이거를 쪼개받으려는 변수가 3개밖에 준비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너무 많은 원소들이 언팩된다. 받을 거는 3개밖에 없는데 거기다 4개를 들이부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깊은 복사와 얕은 복사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봐주세요. 자, 일단 깊은 복사입니다. 일반 변수의 깊은 복사. 일반 변수끼리 대입을 하면요, 값을 복사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A에다가 100을 넣고 A에 저장되어 있던 값을 B에다가 다시 넣어요. 각각 출력한 100이죠. 그 상태에서 B를 200으로 바꿔서 또다시 출력하면은 A는 100이고 B는 200이 됩니다. 복사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도 원본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기서 A는 300이라고 바꾸면은 A의 출력 결과는 300이 나오고 B는 200이 나올 거예요. 복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A4지 하나를 복사기로 복사해서 둘 중에 하나에다가 여러분들이 펜으로 필기를 하면은 여기 필기가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리스트, 튜플 같은 연속성 자료용은 좀 달라요. 기본 데이터 타입,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값 이외의 자료용은 복사가 아닌 참조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사본을 바꾸면 원본이 같이 바뀌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푸가 1, 2, 3이고요. 바에다 푸를 넣습니다. 둘 다 출력하면 1, 2, 3, 1, 2, 3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바의 1번째에다가 20을 넣어서 또 출력할게요. 그럼 푸도 같이 바뀌어 있습니다. 리스트, 튜플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애들은 이렇게 다짜고짜 대입을 해버리면 바로 가기 아이콘을 만드는 거지 실제 복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연속성 자료용의 이러한 특성을 얕은 복사라고 해요. 연속성 자료용을 깊은 복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전통적인 방법은요, 각 원소를 개별 복사하는 거예요. 각각의 원소를 하나씩 복사하는 거죠. 다가 1, 2, 3이에요. 이걸 CP에다 복사하고 싶어요. 그럼 0번째끼리, 1번째끼리, 2번째끼리 이렇게 복사합니다. 그러면 CP1의 두 번째에다 1000을 넣어라 라고 해서 각각 출력하면은 CP1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원소가 한 500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해요. 이럴 때 슬라이싱이 등장해요.
단순히 출력만 할 때는 이렇게 헬로를 만들어 놓고 헬로를 프린트 하는 거랑 프린트 헬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출력하는 거랑은 차이가 없었죠. 근데 슬라이싱 결과를 대입하면은 깊은 복사 결과물을 대입을 해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CP2의 1번째를 바꿔라 라고 하면 이렇게 각각 놉니다. 헬로를 출력하고 CP2를 출력하면은 헬로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CP2의 1번째만 1, 2, 3, 4, 5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진짜로 복사하고자 하시면은 이렇게 슬라이싱을 쓰시는 게 가장 간단해요. 리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파이썬은 뭔가 만들면 이 안에 파이썬이 알아서 뭔가 함수들을 내장해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헬로 파이썬 월드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 월드라는 이름의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리스트가 갖고 있는 카피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호출하면 깊은 복사 결과물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CP3의 0번째를 나이스로 바꾸면 월드는 그대로 있고 CP3만 변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복사라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슬라이싱, 하나는 카피라는 함수 호출. 이런 특성을 이제 간과한 상태에서 코딩을 하다가 아무런 의심 없이 A에다가 B를 넣어라 라고 해놓고 얘네가 리스트였다 라고 하면 두 개가 값이 동시에 같이 바뀌어 버리니까 의도치 않은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다룰 때는 내가 지금 깊은 복사를 할 타이밍인지 얕은 복사를 할 타이밍인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주로 깊은 복사를 합니다. 자, 리스트는 문자열하고 동일한 인덱싱 슬라이싱 규칙을 제공을 하고요. 특히 슬라이싱을 활용해서 리스트를 축소 확장할 수 있었어요. 튜플은 리스트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다시 한번 초기화된 후에는 원소값을 수정할 수 없었고요. 구조 부대는 리스트나 튜플의 원소를 1대1로 다른 변수에 나누어 저장하는 구분이다. 여기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1, 2, 3, 4, 5로 정리된 리스트의 2콜론5가 의미하는 것. 0, 1, 2, 3, 4. 끝에 거는 실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 왼쪽 거까지만 지정하니까. 그러면 2부터 5 왼쪽 거까지. 3, 4, 5. 이건 제가 직접 풀어드리는 이유가요. 이거 못 가요 여쭤보면은 눈 아프실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직접 풀어드렸어요. 자, 슬라이스로 지정된 범위의 원소 수보다 더 많은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대입할 경우 일어나는 현상은 리스트 축소, 보전, 확장, 삭제. 확장이죠. 리스트와 동일한 구조를 갖지만 읽기 전용인 자료 구조. 튜플. 튜플은 그냥 이름만 알아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요거 실습하시면 되고요. 네, 실습 진행할게요. 일단은 8시까지 진행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열 처리했을 때랑 이제 비슷하게 전개가 되고요. 리스트 관련 내장 함수와 리스트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리스트 관련 내장 함수입니다. 연속성 자료형이 나오면은 len 함수는 항상 나옵니다. len이라 함수가 이렇게 중첩돼서 쓰이면 함수 호출 안에 함수 호출이 또 들어가면 안쪽 거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en 안에 리스트를 줬어요. 이 len이라고 하는 건 전달되는 게 뭐건가는 일단 개수를 세줘요. 리스트에서 개수를 센다라는 건 원소의 개수를 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3이 나옵니다. 개수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요. 인덱스 번호만 0, 1, 2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길이는 3이고 인덱스는 0부터 1이잖아요. 0부터 2까지잖아요. 인덱스 번호는 항상 규칙이 있어요. 길이 빼기 1까지만 존재해요. 자, del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del이 이제 보통 딜리트 줄여서 del 이렇게 부르죠.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변수나 리스트 등의 원소를 컴퓨터 메모리에서 아예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이리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리스트의 1번째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자리를 진짜 컴퓨터에서 지워버려요. 출력하면 사라지고 없죠. 원소의 정렬입니다. 그 파라미터로 전달된 리스트를 정렬하는 sorted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의 특징은요, 원본은 유지되고 정렬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반환돼요. 자, 원본 마이리스트를 제가 42531 값을 무작위로 섞어놨습니다. 출력하면은 그대로 나오겠죠? sorted라는 함수한테 얘를 전달하면 이 원소를 순서대로 정렬해서 반환해줘요. 그래서 1, 2, 3, 4, 5가 돼요. sorted 함수를 호출하면서 옵션으로요, reverse true라는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 역순 정렬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다시 원본을 출력하면은 원본은 그대로예요. 원본은 유지된다라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따가 뒤에서 정렬 기능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걔는 원본 유지가 안 되거든요. 자, 내장 함수는 별거 없어요. 왜냐면 그 객체 안에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count라고 하는 함수는요, mylist.count, mylist에서 얘가 몇 번 나오는지를 세줘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출력 결과는 3이 됩니다. 결과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자, mylist가 1, 2, 3, 10, 1, 2, 3, 10일 때 mylist.index 인덱스를 찾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항목의 인덱스를 찾는데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위치를 찾아요. 그러면 0, 1, 2, 3이겠죠? 그래서 x는 3이 됩니다. 문자열에서는 find라고 하는 함수가 비슷한 역할을 썼는데요. 문자열은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을 주는데 리스트는 못 찾으면 에러가 나요. append 하고서 값을 세팅하면 이 값을 리스트 뒤에 추가합니다. 만약에 추가하는 게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변종 2차 리스트가 돼요. append에다가 리스트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진짜 그 리스트를 이 안에 통째로 넣어버려요. 5, 6이 1, 2, 3, 5, 6이 되는 게 아니라 1, 2, 3 그리고 요거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은 잘 사용은 안 합니다. 인설트는 중간에 삽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전달되는 값은 인덱스예요. 두 번째로 전달되는 값은 삽입할 값이에요. 인덱스가 1인치가 여기잖아요. 여기다가 10을 넣으면은 기존에 있던 애들은 뒤로 밀려요. 지우는 게 아닙니다.
mylist.insert 0번째 항목에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 이 자리가 10이 되고 기존에 있던 애들이 뒤로 밀립니다. mylist의 렌을 측정하면 3이죠. 길이가 3개죠. 마지막 블록이요. 그럼 라스트 인덱스에 3이라고 저장이 된 건데 인설트에서 인덱스가 3인 위치에다 10을 넣어라. 원본에 0, 1, 2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세 번째 인덱스가 3인 위치는 없죠. 그럼 이 10이 그 자리를 만들면서 비집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어펜드랑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어펜드가 무조건 뒤에 추가하는 거였으니까요. 팝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맨 마지막에 원소를 꺼내서 반환합니다. 그럼 K는 3이 되겠죠? 제가 꺼낸다 라고 표현한 거를 주목해 주세요. 꺼냈으니까 원본에서 없어요. mylist.extend는요, mylist에다가 이 addon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mylist 자체가 19, 87이 이 뒤에 가서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표현은 A가 1, 2였고 B가 3, 4, 5일 때 두 개를 더하면 연결이었죠. 이 결과를 mylist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extend라고 하는 명령을 축약해서 연산자로 표현해 보면 a 플러스 이퀄 b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mylist가 1, 2, 30, 1, 2, 31 때 remove 10이라고 하면은 10을 찾아서 지우는데 다 지우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걸 지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10은 남아있죠. 여태까지 봤었던 이 리스트 객체의 메서드들의 특징은요, 원본 자체가 바뀌어요. 내장 함수를 썼을 때는 원본이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점 찍고서 뭔가 호출하면 원본 자체가 바뀝니다. 자, mylist 객체가 17539일 때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냥 단순히 역순으로 뒤집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 게 93571이 돼요. 마찬가지로 원본 자체가 바뀌어 있습니다. 내장 함수는 그냥 뒤집는 건 없어요. 자, mylist 객체가 있을 때 mylist.sort라고 호출하면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마찬가지로 원본 자체가 변합니다. sort 함수에 reverse true라는 옵션을 주면은 역순으로 바뀝니다. 아까 내장 함수는 sorted였어요. 여기다가 리스트를 전달하면 이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정렬이 적용된 복사본을 반환해요. 근데 얘는 sort라고 호출하면 그냥 지 스스로가 혼자 정렬돼요. 복사본을 만들진 않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문자열 관련 메서드이긴 해요. 텍스트가 지금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에 있는 메서드이긴 한데 반환되는 결과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해드려요. 스플릿이라고 하면서 어떤 글자를 지정하면 이 텍스트라고 하는 원본 객체에서 얘를 찾아요. 이걸 찾아서 거기 기준으로 다 잘라요. 잘린 결과를 리스트로 묶어서 반환을 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엑셀을 처리할 때 1, 2, 3, 10,
20, 30 이렇게 있을 때 엑셀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보면은 파일 형식 중에 CSV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이 CSV 포맷이 뭐냐면 엑셀을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해서 메모장 파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CSV로 변환하면은 각각의 칸을 A, B, C 그리고 다음 줄은 그냥 줄바꿈하고 1, 2, 3 또 줄바꿈하고 10, 20, 30 이렇게 해서 이걸 메모장 파일로 저장을 해요. 이거를 나중에 파이썬으로 읽어드리면 한 줄씩 뽑아냅니다. 그걸 가지고 스플릿을 치면은 또 쪼개지겠죠.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우리 수업 후반부에서 CSV 파일 다루기를 할 텐데 그때 실제로 이런 스플릿 함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문장을 쪼개서 리스트로 잘라내는 기능이 있다면 반대의 기능도 있어요. 자, DL이라고 하는 변수에 $기호를 넣습니다. DL.join이라고 하면서 파라미터로 리스트를 주면은 이 DL이 갖고 있는 게 $기호죠. $기호가 진짜 이 리스트 사이사이에 조인을 해요. 참가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문자열로 엮어서 반환을 해요. 그러면 아무 내용 없는 빈 문자열 이거를 리스트한테 조인시키면 이 사이사이에 빈 문자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리스트를 고지그대로 한 문장으로 묶어주는 거죠. 아니면 띄어쓰기 하나를 문자열에 저장한 다음에 얘를 또 리스트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조인시키면은 리스트의 원소가 띄어쓰기로 구별된 상태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집니다. 자, 리스트 관련된 내장 함수는 len 함수. 요거는 되게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len 함수의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전달할 경우 글자 수를 반환하고요. 리스트나 튜플을 파라미터로 주면 원소의 수를 반환한다. 네, 뭐든지 개수를 세는 게 len이고요. 리스트 객체는 원소를 추가, 수정, 삭제, 추출할 수 있는 다양한 메서드를 제공하고요. 이거는 파이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학습성이 짧게 했어요. 자, 리스트의 원소를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파이썬 내장 함수는요. 내장 함수의 이름은 sorted입니다. 내장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앞에 뭐가 안 붙고 그냥 지 혼자 나온 다음에 괄호 열고 닫는 거예요.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앞에 뭐가 붙고 점 찍고 들어가는 애예요. 자, 리스트에서 특정 원소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위치를 반환하는 메서드는 find, alfind, index, rindex. find랑 alfind는 문자에 관련된 기능이었고요. 리스트에서는 인덱스고요. rindex란 건 없습니다. 자, 리스트 맨 마지막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하는 메서드. 이거 되게 많이 쓰거든요. append였습니다. 이제 프로그래밍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명령을 작성하는 그 구문 형식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능, 명령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요. 함수나 메서드들을 얼마나 많이 내가 외우고 있느냐. 내가 외우고 있으면 이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그런 명령이 있다라는 걸 모르면은 그걸 직접 구현하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다 짜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는 것만 뽑은 거고요. 이것보다 더 많은 함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이런 거 정리해 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이썬 리스트 메서드 뭐 이렇게 하면은 리스트 메서드라고 해서
쭉 이렇게 종류별로 정리해 놓은 애들이 있어요. 딱 이제 제가 정리한 거랑 일치하네요. 여기 우리 요번 단원 교환에 카피라고 하는 메서드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카피 메서드는 전 단원에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선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 예시하고 간단한 기능 이런 식으로 정리해 두시면은 좀 나중에 참고하시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자, 요거 실습 진행하시고요. 마찬가지로 9시까지 진행하시고 10분 13강 자료는 새로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손들이 되게 빠르세요. 보통은 실습 시간 안에 다른 반들, 그러니까 다른 기수들 진행했을 때는 이게 이 시간 안에 실습이 안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마지막 교시가 한 실습 다 끝나고 나면 2-30분 정도 애매하게 남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쉬는 시간 전에 벌써 키보드 치는 소리가 조용해지더니 휴식을 취하시더라고요. 좋네요. 자, 그럼 저는 그 시간 낭비 안 하게 그냥 부지런히 컨텐츠 계속 만들어 볼게요. 계속 예제나 그런 것들을 직접 만드는 거다 보니까 수업 때마다 교환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자, 요번에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딕셔너리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되면은 우리가 파이썬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되게 다채로워져요. 그래서 딕셔너리 자료 구조가 뭔지 이해하는 거랑 이걸 통해서 자료 구조가 어떻게 다양해질 수 있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의 기본 형식은요, 일단 중괄호를 씁니다. 중괄호 안에 리스트나 튜플 같이 콤마로 구별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 개의 값을 이름, 콜론, 값의 형태로 나열을 해요. 그래서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름, 콜론, 값, 콤마 이런 식으로요. 일반적으로 이때 이름을 키라고 부르고요, 값을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흔히 딕셔너리를 설명할 때 정의를 이렇게 해요. 키와 value의 쌍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짜고짜 이 말을 들이대면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각각의 딕셔너리의 원소, 이 값에 접근할 때는 변수 이름 뒤에 대괄호를 추가하고 그 안에 키의 이름을 문자열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변수 이름, 요 변수요. 요 변수 이름 적고 대괄호 친 다음에 이름을 따옴표로 접근하시면 돼요. 요 이름들은 항상 따옴표로 묶으셔야 돼요. 자, 딕셔너리의 원소도 일반 변수랑 마찬가지로 직접 출력 연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볼게요. name이라고 하는 키에다가 철수라는 값을 넣고요. 폰이라고 하는 키에다가 전화번호, 벌스는 1월 15일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통째로 출력이 됩니다. 특정 원소에 접근할 때는 이름을 쓰시면 되고 특정 원소 값을 다른 데다 복사하실 수도 있고요. 뭐 mydig의 name에다가 호영이라고 넣어라 라고 하면 이 값이 이 자리에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고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일반 변수랑 똑같아요. 근데 리스트보다 나은 게 리스트는 인덱스 번호 때문에 0, 1, 2, 3, 4, 5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얘는 명확하게 이름이 붙어서 헷갈릴 일은 없어요. 대신에 타이핑 양이 좀 늘어요. 자, 딕셔너리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키는 쓸 수 없습니다. 요거 제가 여기 실습이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어차피 에러 나는 코드니까 요거는 뭐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푸라는 이름의 딕셔너리에 A라는 항목으로 100, B라는 항목으로 200을 넣었는데 여기 오타네요. 푸에 C를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못 찾고 에러 나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왔어요. C라고 하는 키를 찾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코드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mydig이라는 거를 전 페이지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블록이 달라지면 그 이전의 블록에서 만든 걸 계속 계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러는 여기에서 C를 찾은 거예요, 신기가. 여기에 C는 없으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죠. 오타가 났는데 의도한 대로 동작은 했습니다. 여기가 풀하고 들어가는 게 의도였는데 전 페이지에 있던 딕셔너리에서 검색을 했네요. 자, 존재하지 않는 키를 출력하거나 뭐 그거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나는데 여기도 계속 이러네요. 자, mydig에다가 C를 넣었어요. 아까 전 페이지에 있던 게 mydig이 여기까지만 정의됐었죠. 근데 존재하지 않는 키에다 값을 대입하면 그 순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확장은 굉장히 쉬운데 없는 거를 쓰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키가 중복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면은 앞에 거는 다 무시되고 맨 마지막 것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MSG라고 출력하면 마지막 값에 파이썬만 나오는 거고요. 데이터를 통째로 출력해서 확인해 보면은 딱 요거 하나만 남아있죠. 이름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딕셔너리의 기본 특성인데요. 이제부터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볼게요. 자,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값을 명시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게 숫자,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값, 트루 펠스, 그리고 리스트. 여기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딕셔너리 자체도 하나의 변수에 대입되는 거니까 딕셔너리. 그 다음에 세계관을 좀 더 겹쳐보죠. 우리가 리스트를 봤을 때 리스트의 원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숫자, 문자열, 논리값, 그 다음에 또 다른 리스트, 여기까지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딕셔너리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럼 리스트 안에도 딕셔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먼저 리스트를 포함합니다. 자, 기본 데이터 타입의 값 대신에 리스트를 넣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값을 지정하는 효과예요. 이름하고서 값을 리스트로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접근하려면 변수 이름에 이름 명시하고 접근하고자 하는 항목에 인덱스 번호를 넣으셔야죠. 코드 볼까요? 자, 스튜던트의 네임은 철수, 민수, 호영, 에이지는 16, 17, 19, 헤이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튜던트의 네임의 0번째, 스튜던트의 에이지의 0번째, 스튜던트의 헤이트의 0번째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가 이제 한 명의 정보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출력할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s 문자열, %d 정수, %0.1f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자, 스튜던트의 네임에 대해서 0번째. 그럼 철수 나이, 스튜던트 에이지의 0번째. 16. 스튜던트 헤이트의 0번째. 172.4.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항목들도 쭉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이게 어떤 형태를 형상화한 거냐면요. 네임, 에이지, 헤이트, 철수, 민수, 호영, 16, 17, 19, 17, 2.4, 뭐 등등. 이거를 형성한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잡한 형태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일종의 스포일러를 할 겁니다. 아직 진도상으로 한참 남은 코드가 좀 들어갈 거니까요. 일단 그냥 스포일러라고 생각해 주세요. 스튜던트는 네임은 리스트 열고 철수, 민수, 우호영, 에이지도 16, 17, 19, 헤이트도 172.4, 168.2, 170.5.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파이썬 확장 기능 중에, 파이썬 확장 팩 중에요, 판다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판다스 안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지금 여러분들 동작 안 하십니다. 왜냐면 이건 확장 팩 기능이기 때문에 추가로 깔아야 돼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저 데이터 프레임한테 스튜던트란을 던져주면 진짜 이렇게 나와요.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요, 파이썬 입장에서는 엑셀을 대체하려고 만든 거예요. 파이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엑셀의 대체래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할 때 얘를 실제로 많이 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에이지구나. 죄송해요. 잘못 코딩. 점서. 이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 합계 내주고요. AVG라고 하면은 미니구나. 평균 내주고요. 뭐 헤이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평균 내주고. 뭐 이걸로 피벗 테이블도 만들고 다 해요. 이건 안 깔려있네요. 제자리에. 자, 뭔가 확장팩 하나를 깔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거를 만들면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코드가 원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늦다 말았는데, 어쨌건 얘가 이렇게 바뀌면 각종 통계 기능을 쓸 수 있고 시각화까지 가능해져요. 거기에 대한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역전이에요.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딕셔너리 1이 키1, 키2, 딕셔너리 2가 키3, 키4가 있을 때 리스트의 원소로서 딕셔너리가 들어갑니다. 리스트 1이 있고 리스트 2가 있을 때 새로운 리스트의 원소로 리스트 1, 리스트
이렇게 넣으면 이걸 우리가 2차원 리스트라고 불렀죠. 그리고 조금 전에는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가 들어갔었죠. 그거를 주어랑 목적어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이마만큼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처럼 이렇게 일괄 코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럼 이 리스트의 0번째가 이거고요. 1번째가 요거 통째로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리스트 원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트의 0번째 키1 이런 식으로 갈 때 접근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있는 경우는요, 거의 암묵적인 약속이 하나 있어요. 이 딕셔너리들 간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리스트의 원소가 딕셔너리다. 그럼 여기가 0번째, 여기가 1번째, 여기가 2번째입니다. 그래서 0번째 원소, 그레이드의 0번째, 1번째 원소, 그레이드 1번째, 2번째 원소, 2번째 퍼센트 S로 엮었습니다. 그럼 각각의 표시되죠? 자, 그러면 그레이드의 0번째가 이거니까 여기서 네임, 그레이드 0번째의 네임, 그레이드 0번째 KOR, 그레이드 0번째 ENG 라고 하면은 철수 95, 88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준비한 형식 문자열의 포맷 함수로 엮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0번째, 1번째, 2번째를 다 출력을 하면 이렇게 또로로록 나오죠. 이게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에서 쓰는 목록형 컨텐츠의 자료 구조예요. 댓글 목록, 리뷰 목록, 상품 목록 등등등 뭔가 목록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다 이런 식으로 써요. 파이썬에서는 딕셔너리라고 부르지만 파이썬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같은 거예요. 자, 이번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입니다. 유형 이름을 쭉 읊으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자, 각각의 딕셔너리 1, 2가 있는데요. 딕셔너리 3 하고서 이름 지정하고 거기에 값으로 딕셔너리를 주는 거예요. 또 딕셔너리 이름 2 해놓고 딕셔너리 2를 주고요. 이렇게 하면 정보가 계층화돼요. 마치 우리가 윈도우 폴더에서 여기 폴더 창 이렇게 확장시키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폴더 창 확장해 가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 창 이런 느낌으로 변수들 간의 계층 구조를 이루어요. 자, 실제로 코드를 작성하면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만들고 어드레스라는 이름 안에 주소, 그리고 바디라고 하는 이름 안에 키하고 몸무게를 넣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코딩 도구 라인 번호 옆에 보시면요,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코드가 접혀요. 블록 단위로, 이 중괄호 단위로 코드가 접혀요. 또 누르면 다시 열리고요. 이걸 접었다 열었다 하시면 코드의 계층 구조를 파악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폰이라고 하는 큰 변수에 애플 이름은 아이폰, 가격은 $200, 삼성 이름은 갤럭시, 뭐 가격은 200만원. 지금 보니까 갤럭시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그럼 이제 폰의 애플의 네임은 요 값이 되는 거죠. 폰의 애플의 프라이스는 요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퍼센트 현상대로 각각 묶은 거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가 다채로워집니다. 자, 아까는 그냥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봤던 게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였죠. 자, 이제 보세요. 딕셔너리 안에 리스트.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요. 그쵸? 자, 최종 진화형입니다. 딕셔너리의 원소로 포함되는 리스트가 각각 개별적인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습니다. 딕셔너리의 원소로 포함되는 리스트, 딕셔너리의 원소로서 포함되는 리스트가 각각 개별적인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습니다. 큰 딕셔너리에 아이템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템스의 값은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의 항목이 개별적인 딕셔너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자, 만약에 여기 사족을 떼버리고요, 요만큼을 떼버리고 이 리스트만 하나의 변수로 담았다라고 하면, 아까 나왔던 게 그런 형태였죠? 그렇게 하면 요 데이터를 설명하는 부가적인 정보는 표현이 안 돼요. 가령 예를 들면 몇 명이, 이게 총 몇 명인지 뭐 이런 것들이요. 어떤 건지 보여드리죠. 자, 강의 목록입니다. 강사 이름은 저고요. 과목 분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과목들은 첫 번째 과목 파이썬 프로그래밍, 개강일은 이때. 두 번째 과목은 자바 프로그래밍, 개강일 이때. 세 번째 과목은 데이터 분석, 개강일 이때. 그러면 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목록이 나와요. 근데 이 목록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 정보를 따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궁극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누구가 진행하는 수업이라고 해놓고 %s, %s 이거 연결하려고 얘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렉처의 티처, 렉처의 카테고리. 그럼 이 정보를 갖다가 일단 한 문장을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가 정보들. 숫자 입력하고 점 s %s. 자, 첫 번째 %d는 요 넘버 값을 넣을 거예요. 서브젝트의 렉처스에서 색깔 바꿀게요. 렉처스에서 서브젝트에 대한 0번째. 렉처스에서 서브젝트에 대한 0번째. 얘 NO 1. 그거의 타이틀. 그거의 데이트. 렉처스에서 서브젝트의 1번째. 여기가 1번째죠? 1번째 NO 타이틀 데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다룹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많이 꼬아놓은 게 아니고요. 이런 식의 자료가 진짜 흔해요. 되게 흔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니까 일부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요거는 뉴스 게시글, 뉴스글에 대한 목록 데이터를 표현한 거예요. 제목, 그 다음에 기사 일부, 기사 원문 주소, 미리 보기 이미지, 게시일 이런 거고요.
이건 이제 그 파이썬으로 크롤링한 데이터인 거고요. 밑에 거는 타이타닉이랑 키에 이렇게 들어갔죠. 실제 타이타닉 탑승자 명단 목록이에요. 실데이터예요. 이걸로 데이터 분석할 때 이제 이게 P클래스가 객실 등급, 그러니까 1등급이면 돈이 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성별, 나이, 뭐 티켓 가격, 뭐 같이 탑승할 때 가족이랑 탑승했느냐, 뭐 부모님 모시고 탑승했느냐, 뭐 이런 그 동승객 수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분석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사람은 이제 사망하신 분이고 이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쭉 만들어서 이걸로 분석을 해요. 데이터 분석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목하고 내가 여기에 탑승했다고 가정하고 이거랑 정보를 똑같이 입력했을 때 과연 나는 생존 확률이 몇 프로일까? 뭐 그런 거 이제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제 걸로 해봤더니 저는 90% 죽더라고요. 이 당시에 그 살았던 분들을 보면은요, 일단은 재산의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20대 미만은 거의 무조건 다 살아요. 그리고 재산이 좀 없는 분들 중에 60대 이상은 다 사망하고요. 재산이 있는 분들 중에 60대 이상 생존자는 적어요. 그 사이 연령대는 여자분들은 거의 다 살아요. 남자는 그냥 무조건 다 죽어요. 분석 결과 진짜 실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실제로 분석하고 나서 약간 좀 찡했어요. 캐글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실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제가 2년 반 동안 직접 매일 크롤링하면서 수집한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19이 창궐한 게 그 2021년 2월 17일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작년 5월 31일까지 매일 확진자, 사망자, 그 다음에 격리 해제, 뭐 그런 각종 수치들을 매일 크롤링해서 2년 반 동안 수집한 거예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 자체가 요건 제가 이제 파이썬 데이터 분석 수업할 때 쓰는 자료인데요. 실제로 이 파이썬에서 뭔가 다룬다라고 하면 기본 형태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수업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돼요. 많죠. 자, 여기까지 내용 실습하시면 되고요. 50분에 공식적으로는 50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실습이 뭐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퇴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